일반적으로 2040들이 일반적으로 소비 시장을 주축을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5070으로 소비 시장이 이제 주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이제 낮아지게 되지만은 소비의 축이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비즈니스 기회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성장의 기회가 많고 한 곳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산을 두어왔던 것, 뭐 국내 부동산이라든지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경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나의 삶의 계획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의 이제 50대, 60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30대, 40대는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나 삶의 기간이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내가 삶을 어떻게 좀 더 길게 보고 내 자신의 전문성을 키울까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기회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2040들이 일반적으로 소비 시장을 주축을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5070으로 소비 시장이 이제 주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이제 낮아지게 되지만은 소비의 축이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비즈니스 기회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년 전에는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산부인과가 이미 이제 줄어든다고 그랬고 그 이제 정형외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전체 인구가 이렇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그 내부에 이제 구조들이 변하면서 기회들이 각각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의 기회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5070이라는 소비 시장에 찾을 수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우리가 저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좀 더 성장의 기회가 많고 한 곳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자산의 서식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산을 두어왔던 것, 뭐 국내 부동산이라든지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산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40과 이제 5070의 뭐 그래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면 여전히 2040이 소득을 가지고 있고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2000년하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20년 후 이 정도로 이제 비교해 본다면은 2000년대 초반 이런 때 보면은 2040의 숫자가 5070의 숫자보다 이제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가 2040의 숫자 비중이 대충 한 4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040의 비중이 이제 2040년대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25% 정도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포인트가 줄어드는 것이죠. 인구로 치자면은 5천만 인구니까 약 1,000만 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5070의 인구는 또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5070의 인구가 한 2040년대 전후에서는 2040의 인구보다 거의 1,500만 명 정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5070은 이제 소득은 없지만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 숫자나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가진 그 규모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소비의 축이 그쪽으로 상당 부분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거는 서구사회에서도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아마 지금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지 않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경제가 발전을 하니까 계속 이제 젊은 세대가 그 부모 세대보다 항상 더 잘 살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마 첫 번째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소비력이 이제 2040보다는 5070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제 이철희 교수가 이런 5070 대충 이 정도의 그 연령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영 시니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열드란 말을 쓰기도 하고 이제 영 올드란 말이죠. 다양하게 여기서 액티브 시니어란 말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파워 시니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되고요. 비로소 소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워가 이동하지 않나. 2040에서 5070으로 그 파워가 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 이런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성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일본과 같은 그런 깊고 오랜 저성장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이 나타나기는 하되 수출하고 내수 부분이 한국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진 곳은 그런 섹터는 괜찮습니다. 거기 있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괜찮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인구가 80억이지만 앞으로 90억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인도도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을 가진 곳은 뭐 세계 시장에 물건을 파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에 제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수 시장인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도 고령화되고 그 다음에 인구수가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내수 시장은 이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경제 사이클 같은 것이 이제 일종의 사이클을 가집니다. 올해 내가 장사가 좀 잘 안 됐는데 그러면 한 2, 3년 기다리면 또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내수 시장은 아마 이게 구조적인 측면으로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요즘도 보면은 수출은 잘 되고 온다고 하는데 왜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지? 자영업자들은 계속 왜 문을 닫고 있지? 뭐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수가 저는 구조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30년 동안에 이제 저성장이었는데요. 우리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전체 경제가 아니라 수출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내수 시장은 그 운명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은 구조적으로, 그 말은 장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내가 몇 년 정도 있으면 괜찮아지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전에 산부인과가 잘 안 됐는데 앞으로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조금 더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소아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구의 문제로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이 내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좋아지겠지 하지만은 아마 그게 계속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기다리면 되는데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은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방향이라는 것은 내수 쪽에서 아까처럼 5070 좀 더 성장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저축한 돈을 이제 자산 관리하는 부분, 그거 역시 이제 서식지를 옮기는 것, 이런 두 부분들이 당장 우리가 좀 더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저는 뭐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부채, 가게들의 부채,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다 가계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부채 수준도 높아서 사실은 이런 고부채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시장이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이런 부채를 털어버려야 새로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쉽게 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훨씬 조금 움직이기가 불편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채를 털기 위해서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장사가 확 잘 돼야 됩니다. 그럼 돈을 벌어서 이제 한번 털어버리는데요. 그런 경우가 안 온다면 부채에서 증가하는 이자율보다 내 장사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낮다고 그러면 이제 부채는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좀 계속 쉽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 많이 오르게 된 것이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은 80년대 후반부터 그때 뭐 임금 상승률이 20%도 오르고 그때 이제 임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져 있다가 급속하게 이제 그때 이제 민주화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임금 상승률이 90년대에도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임금이 다 비슷하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고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임금이 다 다르게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주력수에 잘 나가는 수출 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IT 산업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통 산업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임금 상승률이 또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한 15년, 20년 정도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지금 이제 임금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죠. 대기업에서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는 곳에서의 임금 체계. 우리나라의 임금의 이제 이중 구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중 구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한 이런 기업이냐, 안 그러면은 국내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기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임금의 격차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미래에도 일어나리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성장하지 않는 내수 산업 중에서도 성장하지 않은 분야가 있겠죠.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 중에서도 고도화된 분야가 있을 거고요. 뭐 법률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쪽에 고도화된 분야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순 노동업이 있을 거고, 이런 쪽이 있을 텐데요. 이쪽에서도 내수 쪽에서도 이런 언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과 내수 쪽에서도 임금 상승률은 좀 더 다르게 일어납니다. 좀 더 차별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잇는 기업에 있어서는 임금 상승률이 뭐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지만은,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워낙 다운이 되니까요. 낮아지겠지만은 그래도 내수 좀 양극화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원래 성장률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인당 GDP나 경제 규모를 본다면은 이게 복리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10년씩 이렇게 10% 성장했다면은 7년이 있으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몇 배가 되는데 또 7%를 성장한다면은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복리 효과,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2에서 3%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DP의 규모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성장률은 2%, 3%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GDP의 이제 경제의 생산의 증가액은 여전히 이제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률이 2, 3% 정도 될 정도에서 이제 멈춰지면 괜찮아요. 그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OECD 선진국들이 잠재 성장률이 2% 이런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5% 정도였습니다. 불과 그게 한 20년 전이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은 OECD 국가들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이 한 2%대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1%대 0%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잠재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0%대 성장을 30년 동안 이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의 성장률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죠. 특히 미국에 비해서는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서구 국가들은 그러면 왜 그러느냐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고령화나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서구 국가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0년 동안 인구가 오히려 한 5천만 명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요. 호주도 그렇고 인구가 의외로 증가하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4,700만 명, 뭐 그다음에 4,500만 명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령자 숫자, 소위 말해 생산을 하는 인구는 많아지지 않고 생산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서구 국가들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성장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2%대 정도, 앞으로 20년 뒤에도 2%대 정도, 그럼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별의 송 그대라는 드라마의 제일 첫 번째 도입부를 보면은 조선 400년 동안의 조선 시대부터 400년 동안 허허벌판에서 그 막 건물과 그다음에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어지는 것이 한 10초 동안 쭉 일어나는데요.
뭐 그 이전에 조선 시대는 그런 게 안 일어났고 우리나라 대충 60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도입부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야, 저기서 이제 더 지을 도로가 어디에 있을까? 더 지을 건물이 어디 있을까입니다. 그 말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해서 성장을 하는 부분이 앞으로 확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 성장률에서 1990년대 같은 경우는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이걸 통해서 성장률을 이룬 게 3.8%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한 1%가 안 됩니다. 0.7% 정도 되고요. 앞으로 가면은 이게 0.4% 자본 투자를 통해서 성장되는 게 불과 한 0.4% 정도라는 것이죠. 1990년대는 이게 3.8%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더 이상 건물이나 항만이나 도로를 지을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지어봐야 수익률이 낮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부분은 인구가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미 2020년대는 인구가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는 0%입니다. 인구로 인해 경제 성장에 기여는 못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고 기술 혁신을 더해가지고 해보더라도 우리나라가 2040년대 가면은 거의 0%대이고요.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만일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2050년대를 넘어가면은 아마 마이너스 성장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재 성장 측면에서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대충 한 2% 정도는 이제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좀 정상적인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훌쩍 그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2050년대 이후니까 아직은 좀 멀었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잠재 성장이 OECD 국가들보다 이제 낮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성장이 멈췄다고 제가 표현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뭐 서구 국가들에서 보이는 2%대 성장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올해는 뭐 2.6% 이러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차 잠재 성장률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본과 인구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성장을 할 때는 공장을 하나 짓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아파트 하나 지어도 많은 돈을 버니까 계속 이제 자본 투자를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많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진화되면은 이게 성장률이 그 개발도상국의 뭐 10%, 뭐 7% 이런 게 아니라 2% 정도 수준에서 적절하게 안착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된 경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본 인구뿐만 아니라요. 자본도 그런 부분에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자본도 그만큼 투자가 덜 돼야 되니까요. 서로 연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폴 크루그만이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미 1990년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자본과 노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은 한계에 이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던 것이 이제 IMF 외환위기였고, 그 다음에 그걸 그때 한번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가 한 단계 이제 선진국으로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2000년대 20년 동안은 그래서 참 좋은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본 투자 수익률도 줄어들 거고 인구도 이제는 뭐 생산 가능 인구는 훨씬 크게 줄어들 거고 해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들이 야 저것밖에 성장을 못하나 했는데 그거보다도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증가하고 이렇다면은 그는 성장률도 당연히 성장률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무리 우리나라의 땅이 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공장이나 이런 걸 다른 곳에 지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땅이 넓고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벤치타운이 뭐 샌프란시스코 있다가 또 텍사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이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들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앞으로 한 30년, 50년 후에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거의 가능성이 한 90% 정도 되는 팩트니까 이것은 뭐 전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팩트이죠. 근데 이 팩트가 이제 반드시 우리나라의 운명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인구 구조가 이러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왜 우리나라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혁신에 대해서 하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정책의 비중을 두느냐 하면은 이게 인구의 문제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새로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한 명이 두 명의 역할을 한다. 이러면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생산이 증가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데 우리나라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60대가 이제 퇴직을 하고 일자리에서 물러나는데 이 사람들을 좀 더 오랫동안 일자리에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성공을 한다면은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럽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또 그래도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될 것인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것, 그 다음에 60대의 시니어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제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한 명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그에 비해서 훨씬 과거에 비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낼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공리에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나라도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에 비해서 훨씬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 경제 정책이 얼마나 성공할지 하는 부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이테크놀로지가 된다면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노동 인구를 절감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든지, 이거 역시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구 구조는 팩트이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살펴봐야죠. 사실은 토인비가 역사에서도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랬듯이요. 우리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리스판스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성장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과거에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간다면은 이제 OECD 국가들보다 더 낮은 잠재 성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꼭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인구 구조는 결정되어 있는데 경제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